어느 고을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한씨 마님 집 며느리는 보름을 못 버틴다고요. 바로 그 소문이 가장 시끄럽던 해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 느리고 제일 엉뚱하고 먹을 것 앞에서만 눈이 번뜩인다는 처녀가 그 집에 제 발로 시집을 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도망치기 바빴던 자리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처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지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처녀, 보름은커녕 사흘도 못 채우고 울며 뛰쳐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처녀가 장터 헌물 좌판에서 주워온 깨진 거울 하나를 품에 안고 그 집 살인문을 맨발로 열던 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거울 한 조각이 이 집안을 그리고 이 고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될 줄은요. 그렇다면 그 집은 대체 어떤 집이었을까요? 거울은 또 어떤 거울이었을까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야담 사랑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은진 고을 아랫마을에 기와 한 장 없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 위 이영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마당 웅덩이마다 검은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이 바로 한씨 마님이었습니다. 한씨 마님은 이 고을에서 독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밥상에는 늘 소금에 절인 묵고리 한 점이 전부였습니다. 된장 한 종지도 물을 타고 또 타서 열흘을 넘겼지요. 옷은 해져도 새로 짓는 법이 없었습니다. 소매가 찢어지면 아랫돌이 천을 잘라붙이고 치마가 다르면 삼배 자투리를 꿰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짜로 혀를 내두른 것은 그 입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서리빨 같아서 중매쟁이들이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그 집에 들어가겠소? 밥보다 잔소리가 먼저 목에 걸릴 집인데 이 한씨 마님의 독함에는 까닭이 없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본래 넉넉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논이 서맞이기에 소도 2마리, 추수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돌릴 만큼 두둑했지요. 허나 마님이 15되던 해 이 고을 전체를 집어삼킨 큰 홍수가 들이닥쳤습니다. 사흘 밤낮을 퍼붓던 빗줄기에 논이 잠기고 소가 떠내려갔습니다. 곡간째 물에 쓸려나갔지요. 어린 마님은 떠내려가는 쌀가마를 붙잡으려 맨발로 마당에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허리춤을 낚아채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마님도 물살에 쓸려갔을 것입니다. 그날 손에 잡혔다가 빠져나간 쌀가마의 감촉을 마님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넉넉하던 집안이 남의 헛간 한 칸을 빌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허리를 접어 남의 집 대문 앞에 서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은장도를 쥐고 전당포로 향하던 날도 곁에 있었지요. 그날 밤 빈손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마루에 주저앉으며 은조렸습니다. 얘야, 세상에 진짜 독한 건 사람이 아니라 가난이다. 가난이 사람을 독하게 만드는 거야. 어린 한씨 마님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텅 빈 손바닥만 바라보았을 뿐이지요. 그 뒤로 마님은 쌀 한 톨, 된장 한 숟갈이 줄어드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인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는 것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한씨 마님의 외아들 도유는 22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성품이 어질고 이목구비가 반듯한 총각이었습니다. 허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미가 문제라고요. 도유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해왔습니다. 지게에 짊어진 나무짐은 언제나 자기 키보다 높았습니다. 팔뚝에는 밧줄 자국이 붉게 패여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돌처럼 박혀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자 산길을 내려올 때면 지게를 세워놓고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한숨 한 번 내쉬고는 다시 지게를 졌습니다. 아무도 그 한숨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소문이 장터까지 흘러들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순이라는 처녀가 입안 가득 찐빵을 물고 장터를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발에는 집신도 없이 맨발이었습니다. 이순이라는 처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고을에서 이름난 별종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홀로 키워주던 이모마저 지난 겨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끝 허물어진 토담집에서 혼자 살아가는 처녀였지요. 손이 느리고 먹을 것 앞에서 두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을 장터에서 주워다 당 안가득 쌓아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밥상머리에서 멍하니 앉아만 있을 며느리를 어느 집이 받아들이겠냐. 허나 순이의 토담집 벽 틈에는 아무도 모르는 물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접어 남긴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이모는 오래 알았습니다. 자리에 누운 채 가느다란 손으로 붓을 들어 무언가를 적었지요. 순아, 이건 내가 시집가는 날 펼쳐보거라. 그 전에는 절대 보지 말고. 순이는 그 편지를 기름종이에 싸서 벽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시집을 가지 않는 한 열어볼 수 없었으니까요. 순이가 찐빵을 오물거리며 장터를 지나가다 중매쟁이 오서방의 수군거림을 엿들었습니다. 아니, 한씨 마님 집 아들이 인물도 좋고 심성도 고든데 그 독한 어미 때문에 장가를 못 간다지 뭐요. 순이가 오서방 앞으로 슬며시 다가섰습니다. 그 아드님이요. 눈매가 선하다는 그 총각 맞지요? 제가 그 집으로 시집가면 안 될까요? 오서방은 입에 물던 엿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참말로 먹을 것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내가 찬물에 소금 한 꼬집으로 반찬이라 우기는 그 집에. 순이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걱정일랑 접어두셔요. 독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귀구멍이 시원해서 좋지요 뭐. 이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작 한씨 마님은 순이가 어떤 처녀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집오겠다는 처자가 있다는 말 한마디에 두 눈이 번쩍 뜨였을 뿐이었지요. 시집오겠다는 처자가 있을 때 잡아야지. 더 늦으면 내 아들 이마에 파리가 앉겠다. 그 길로 한씨 마님은 순이의 얼굴도 보기 전에 혼인을 성사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고을에서 제일 독한 시어머니와 제일 엉뚱한 며느리 사이의 한 지붕 아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혼인날이 정해지자 순이는 토담집으로 돌아와 벽틈에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름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접힌 자국은 또렷했습니다. 혼인날 새벽 순이는 눈을 떠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모의 가느다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왔구나. 이모가 내 시집가는 날을 볼 수 없어 마음이 아프다. 허나 이모는 내가 걱정되지 않는다. 아가, 세상에 독한 사람은 없단다. 깊이 다친 사람이 있을 뿐이야. 그 사람의 상처를 찾아내면 독함은 녹는 법이다. 넌 그걸 할 수 있는 아이야.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어라. 그게 세상에서 제일 강한 무기란다. 사랑한다, 순아. 순이는 읽다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한참을 훌쩍이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모도 별소리를 다 하시네. 근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편지를 곱게 접어 저고리 안에 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나귀 한 마리를 빌려왔습니다. 순이가 나귀 등에 올라탔습니다. 나귀는 귀를 쫑긋 세우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구리를 툭툭 차도 고삐를 잡아당겨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더니 갑자기 장터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서방이 뒤를 쫓으며 소리쳤습니다. 야야, 반대편이야, 반대편. 결국 순이는 나귀에서 내려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수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신부라니. 지나가던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새댁 가마 대신 걸어서 시집가네. 순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찐빵 하나를 꺼내 입에 물고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가슴속에 이모의 편지가 있었으니까요. 허나 한씨 마님 집 살인문 앞에 선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낮은 돌담 너머로 매서운 고성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부딪혔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됩니다. 허나 돌아서면 이모의 편지는 영영 펼쳐보기만 한 채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면 혼이 날 것이고 안 들어가면 평생 후회할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고 맨발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돌멩이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인문이 어깨에 밀리며 삐걱 열렸습니다. 마당에서 이웃집 곱단이네 어멈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던 한씨 마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당이 이렇게 조용해진 것은 이 집이 지어진 이래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순이는 찐빵을 꿀꺽 삼킨 뒤 허리를 깊이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순이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요. 한씨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탄식인지 체념인지 모를 낮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이 마당 구석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평생을 사는 거구나. 첫날 점심 한씨 마님이 내민 밥상 위에는 찬물에 밥을 말아놓은 사발 하나뿐이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새끼 손톱만 한 짠지 한 조각이 전부였지요. 순이가 그 짠지를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얼굴이 쭈그러졌습니다. 혀가 오그라들 정도로 짠 기운이 입안을 쏘았습니다. 이건 짠지가 아니라 소금 덩어리 아닌가요? 어머님 목구멍이 쪼그라드는구만요. 한씨 마님은 팔짱을 낀 채 태어냈습니다. 짠지 한쪽이면 밥 한 그릇 뚝딱이다. 이 집에서 살려면 이 집 밥상에 길들여져야 할 게야. 순이는 찬밥을 우적우적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짜게 절여두는 건 오래 두려는 거야. 없어지는 게 무서운 거야. 그날 저녁 순이는 방 안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는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어. 이 집 밥상을, 이 집 공기를 내가 바꿔야 해. 순이의 눈에 처음으로 단단한 빛이 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건만 순이는 여전히 일어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한씨 마님이 참다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니, 며느리라는 것이 첫날 아침부터 늦잠이냐? 아침상은 생각도 않고 자빠져 자기만 하니 원. 순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원래 해가 중천은 넘어야 눈이 떠지는 체질이라서요. 뭐라고? 그럼 뭐하러 시집을 왔냐? 그거야 서방님이 잘생겨서 왔지요. 한씨 마님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별나다 별나.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였다니. 한참이 지나 실컷 자고 난 순이가 배를 움켜쥔 채 부엌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궁이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 하인 막돌 영감이 쪼그려 앉아 군부를 떼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했고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움직였습니다. 순이가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다리가 왜 그러셔요? 막돌 영감은 한참 불만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큰 홍수가 났었지. 물이 마당까지 들이닥쳤을 때 나는 곳간 기둥을 부여잡고 버텼어. 쌀가 말아도 건져야 했으니까. 허나 기둥이 무너지면서 다리가 깔렸지. 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홍수면 어머님이 어릴 때 겪으셨다는 바로 그 홍수요? 막돌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마님은 그때 15이었어. 내가 곳간에서 건진 쌀서말이 그 겨울 이 집 식구 전부를 먹여 살렸지. 영감은 부직갱이로 죄를 뒤적이며 덧붙였습니다. 마님은 원래 독한 사람이 아니야. 어릴 적엔 마을에서 제일 웃음이 많던 아이였지. 허나 그 홍수가 웃음을 다 쓸어갔어. 순이가 물었습니다. 영감님은 다리가 그리 되셨는데도 왜 이 집에 남아 계세요? 막돌 영감이 피식 웃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남았지. 허나 남아보니 정이 들더라고. 쓸모없는 것에도 정이 드는 법이야, 아가. 그러고는 부직갱이 끝으로 제 위에 글자 하나를 그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순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수령이라는 글자다. 받았다는 뜻이지. 나는 글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집 살림에 필요한 글자 몇 개는 알아. 내가 이 집에서 살려면 눈으로라도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어. 막돌 영감은 그 뒤로 틈이 날 때마다 순이에게 제 위의 글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령, 완납, 전액, 낙관. 살림에 얽힌 글자들이었습니다. 순이는 글자를 더디게 익혔지만 한번 본 글자의 생김새는 귀신같이 기억했습니다. 눈이 빠른 것이 이때 처음으로 쓸모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순이가 방문을 벌컥 열고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상을 내려놓자 한씨 마님의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밥상 위에는 빈 그릇이 5개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종지, 사발, 뚜껑까지. 그런데 그릇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순이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으며 희죽 웃었습니다. 어머님, 반찬이 없어도 그릇이 많으면 밥상이 있어 보이잖아요. 눈으로 먹는 거지요, 뭐. 한씨 마님은 빈 그릇 5개를 번갈아 보다가 기가 막혔는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 나무하러 갔다 돌아온 도윤이 방으로 들어서다 그 밥상을 보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니, 그릇만 잔뜩인데 밥은 어디 있소? 한씨 마님이 빈 그릇을 들어 흔들며 외쳤습니다. 이것 좀 봐라. 밥상에 빈 그릇만 올려놓고 있어 보인다고 깔깔대고 앉았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도윤이 어머니와 순이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살며시 부엌으로 가서 찬밥을 퍼왔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두 분이 싸우시는 동안 저는 알아서 먹겠습니다. 그 뒤로 한 달간 한씨 마님 집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빗자루 전쟁, 저녁에는 먹을 것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같이 밥을 짓다가 솥이 엎어져 밥이 다 쏟아졌습니다. 막돌 영감이 쏟아진 밥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 밥을 엎는 기적이 일어나는구먼.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씨 마님이 된장을 풀 때 물을 너무 많이 타는 바람에 국이 허연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이가 그 국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이 국 빛깔이 참 곱구만요. 된장국이 아니라 우유 같아요. 한씨 마님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우유가 뭔지나 아느냐, 이거사. 순이가 그 묽은 국을 후루룩 마시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역시 된장이네요. 근데 맛은 없어요.
한씨 마님이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순이가 깔깔 웃으며 부엌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막돌 영감이 먼 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며느리는 혼나면서도 웃는 재주가 있구먼. 그 무렵이었습니다. 순이가 쌀을 씻다가 저고리 겨드랑이 솔기가 쫙 찢어졌습니다. 주먹이 쏙 들어갈 만큼 크게 벌어졌지요. 어머님, 이 꼴 좀 보셔요. 여기저기 구멍투성이구만요. 새 옷 한 벌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씨 마님이 눈을 흘겼습니다. 세상에 구멍 좀 났다고 새 옷 타령이라니. 꿰매 입으면 되지. 다음 날 아침 순이 방문 앞에 놓인 저고리를 보고 순이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광목 조각은 물론이고 삼배 자투리, 심지어 치껍질까지 덧대어 꿰매 놓은 것이었습니다. 꼭 넉마장수 옷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꼴이래요? 정성껏 기워놨다. 구멍 난 데마다 천덧댔으니 이보다 튼튼한 옷이 어디 있겠느냐. 순이는 그 옷을 들고 마당에 서서 입술을 쭉 내밀었습니다. 꼭 오리 주둥이 같았지요. 마침 그때 장터에서 돌아온 도윤이 살인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깨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팔뚝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순이 손에 들린 옷을 보더니 눈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누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넉마를 입히래. 도윤은 순이를 바라보다 풀어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그 옷 입으니 더 귀엽구먼. 장에 나가면 넉마장수 새색시라 부르겠다. 순이가 더 토라져 등을 휙 돌렸습니다.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도윤이 나무짐을 팔아 엽전 몇 잎을 받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무명 치마 저고리 한 벌을 사서 순이의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쪽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놓고 나갔습니다. 순이가 그 옷을 품에 안는 순간 가슴 안쪽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도윤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도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살인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귀끝이 살짝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씨 마님은 그 무명 치마 저고리를 보고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막돌 영감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애가 오래 살겠네. 막돌 영감이 눈을 감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럼요. 이 집이 따뜻해질 겁니다. 어느 날 순이가 빨래터에서 돌아오더니 곱단인의 어멈을 찾아갔습니다. 빨래터에서 들은 소문을 있는 그대로 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곱단인의 서방이 주막주모와 눈이 맞았다는 이야기였지요. 결국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헛소문을 퍼뜨린 분인애가 된통 망신을 당했습니다. 며칠 뒤 분인애가 얼굴을 붉히며 한씨 마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이댁새 며느리가 왜 남의 집 이야기를 퍼뜨려서 나를 욕쟁이로 만든 거요? 순이가 눈을 깜빡이며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전 그저 알려드린 것뿐인데요. 분인애가 눈을 부릅뜨고 한 걸음 다가서자 마루에 앉아있던 한씨 마님이 팔짱을 끼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흉을 지어낸 건 내 탓이지. 뺨 맞고 와서는 우리 며느리한테 성질을 부리다니. 다시는 입방아 찢지 마라. 또 헛소리 지어내면 동네 어른들 불러다 낱낱이 까발리겠다. 분인애는 씩씩거리며 뒤돌아 나갔습니다. 마당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저를 감싸주신 거예요? 한씨 마님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입이 가벼운 것과 악한 것은 다르다. 그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이모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찾아내면 독함은 녹는다. 조금 더, 조금만 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씨 마님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며느리야, 장에 가거든 두부 한 모만 사오너라. 딴 집 말고 꼭 두부만이다. 알겠구만요. 두부 한 모, 이것만 사오면 되지요. 순이는 바구니를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허나 두부 좌판은 흘끔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발이 멈춘 곳은 장터 구석 건물 좌판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영감이 깨진 사발, 누런 필사본, 이 빠진 벼룩, 다른 거울까지 쭉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이 사발은 금이 너무 가서 물도 못 담겠고요. 이 벼루는 귀가 나갔네요. 져주시면 안 될까요? 주인 영감이 심통이 났습니다. 참 살 것도 아니면서 만지고 흔들고 차라리 다 싸가시구려 대신 다시는 오질 마시게. 그리하여 순이는 보따리에 깨진 사발, 필사본, 그리고 귀 떨어진 거울 한 점을 잔뜩 챙겨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씨 마님의 고성이 터졌습니다. 두부 한 모 사오라 했더니 사오라는 두부는 간데 없고 또 고물 보따리만 안고 왔구나. 그때 안방에서 막돌 영감이 나왔습니다. 낡은 필사본을 보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 그래도 날 생각해 주는 건 며느리뿐이구먼. 순이가 보따리에서 거울 하나를 꺼냈습니다. 장터 좌판 구석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동경 거울이었습니다. 한쪽 귀가 깨져 있었고 거울면은 흐릿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막돌 영감이 그 거울을 받아들고 빛에 비추었습니다. 뒷면의 무늬와 가장자리 글씨를 유심히 살피더니 부직갱이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건 예사 거울이 아니야. 이 난초 무늬, 이 주조 방식은 마님, 어머님이 쓰시던 은장 거울과 같은 것이야. 한씨 마님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영감, 왜 그래요? 내가 똑똑히 기억하지. 홍수가 나던 날 마님, 어머님이 이 거울을 전당포에 넘기셨어. 그 돈으로 그 겨울을 겨우 버텼지. 그 뒤로 이 거울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비록 귀가 깨지고 닳았지만 뒷면 난초 무늬는 또렷했습니다. 수십 년을 어딘가 떠돌다 장터 고물 좌판 위에 올라온 어머니의 거울. 한씨 마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들고 나와 막돌 영감 곁에 놓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씨 마님은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불도 켜지 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뒷간에 나갔다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씨 마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일을 물고 늘어질까요? 막돌 영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테지. 나는 분명 갚았소. 내 손으로 낙관까지 찍었지. 허나 그 증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 순이는 문 밖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고집도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두려움만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소리 없이 물러섰습니다. 거울을 되찾은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고을 두 고개 너머에 사는 배주사라는 자가 한씨 마님 집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장터에서 돈놀이를 하는 것으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허나 배주사에게도 사연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배주사 역시 빚에 쫓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에 짓눌려 논도 집도 전부 잃었지요. 맨손으로 바닥에서 기어올라 돈을 모았으나 그 과정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일에 둔감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잃는 것이 무서워 인색해진 한씨 마님과 잃는 것이 무서워 남의 것을 빼앗게 된 배주사.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씨 마님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막돌 영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이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밤에 들었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저 사람이구나. 두 분이 오래 두려워하던 바로 그 사람. 배주사가 마루에 앉아 집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입꼬리를 비틀며 말을 꺼냈습니다. 한시댁. 사는 게 여전히 어렵나 봐요. 집이 그대로네. 한씨 마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찌 오셨습니까? 배주사가 소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선대에서 빌리신 것, 이번에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막돌 영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이미 갚은 것이요. 배주사가 고개를 느릿느릿 저었습니다. 갚으셨다고요? 제 장부에는 그런 기록이 없구먼요. 종이를 펼쳐 내밀었습니다. 마침 그때 순이가 상을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손님 오셨으니 차 한 잔 올리려고요. 배주사가 순이를 흘겨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듣자니 장터 고물이나 줍는 며느리라면서 이 집 처지에 딱 맞는 며느리를 얻었구먼. 한씨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채무 문제가 목을 죄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이는 찻사발을 내려놓으며 배주사가 펼친 종이를 힐끗 보았습니다. 종이 아래쪽에 막돌 영감이 제 위에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글자가 보였습니다. 전액수령. 그리고 그 글자 옆에 찍힌 낙관의 생김새가 눈에 밟혔습니다. 거울 뒷면 가장자리에 새겨진 한시댁 가문의 표식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순이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허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배주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보름 안에 정리하시지요. 안 그러면 이 집이고 마당이고 다 내놓으셔야 합니다. 살인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천둥 소리가 고을 뒷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빗줄기가 지붕 이형 사이로 스며들어 방바닥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한씨 마님은 방 구석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던 그날 밤에도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모든 것이 쓸려나갔지요. 마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잃는 것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는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안이 너무 고요했습니다. 부엌에서 막돌 영감의 기침 소리도, 아궁이에서 나무 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루로 나가보니 막돌 영감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부직갱이만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 종이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마님, 늙은이가 있으면 잎 하나가 더 느는 것이요. 빚쟁이가 들이닥친 마당에 쓸모없는 놈이 밥값까지 축내면 안 되지요. 아가씨가 왔으니 이 집은 걱정 없소. 부디 평안하시길. 순이의 손에서 종이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배주사가 찾아온 그날 밤 막돌 영감은 자신이 짐이 될까봐 떠난 것이었습니다. 한씨 마님이 부엌에서 나오다 그 쪽지를 보았습니다. 입을 열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고개만 돌리고 부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씨 마님은 아궁이 앞에 앉아 군부를 때려 했습니다. 부직갱이를 집어든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영감이 늘 쪼그려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궁이 제 위에 영감이 순이에게 글자를 가르치며 그었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한씨 마님은 그 죄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부직갱이 끝으로 조용히 덮어버렸습니다.
순이가 맨발로 마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살인문 밖 흙길에 절뚝이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간밤 비에 젖은 흙 위로 한 발 깊이 찍힌 자국이 고개 너머까지 이어지다가 마른 땅 위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에도 정이 드는 법이야, 아가.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발자국이 끊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이었습니다. 바람만 억새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턱이 제멋대로 떨렸습니다. 영감님, 왜 말도 없이 가셨어요? 흙 위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흙먼지를 덮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따리를 정리하다 품속을 뒤졌습니다. 이모의 편지가 없었습니다. 간밤 비에 젖은 저고리를 마당에 널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저고리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편지가 있던 자리에는 물에 불어 뭉개진 종이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글씨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모의 글씨가 빗물에 번지고 스며들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손으로 종이를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모의 손때가 묻어있던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시집가는 날 펼쳐보라던 편지. 독한 사람은 없다고, 다친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적어주셨던 글씨가 한 글자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당 구석에 쭈그려 앉아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등이 둥글게 말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도윤이 나무를 해 돌아오다 마당 구석에 웅크린 순이를 보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었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다가가면 울음이 더 커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살인문 기둥에 등을 기대고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밤 순이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하나. 편지도 사라졌고 막돌 영감도 떠났고 배주사의 독촉은 보름 뒤면 들이닥칩니다. 도망치면 나는 편하지만 어머님과 서방님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남으면 나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순이가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찬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려 했습니다. 아궁이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씨 마님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깨진 거울 한 조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씨 마님은 순이가 온 줄도 모르는 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지요? 그 목소리는 이 고을에서 제일 독하다던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의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씨 마님이 거울 뒷면의 난초 무늬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편지의 글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종이 위의 먹물은 빗물에 번져 사라졌지만 이모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아, 세상에 독한 사람은 없단다. 깊이 다친 사람이 있을 뿐이야. 순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편지가 없어도 그 말은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슴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안 돼. 나는 여기서 도망치면 안 돼. 편지가 없어졌다고 이모 말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영감님이 떠나셨다고 내가 들었던 말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쓸모없는 것에도 정이 드는 법이야. 이 집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 독한 사람도 없어. 다친 사람만 있을 뿐이야.
손등으로 눈가를 쓱 닦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풀어놓았던 보따리를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보름의 시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침부터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헛물 좌판이 아니라 전당포 골목이었습니다. 막돌 영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님, 어머님이 이 거울을 전당포에 넘기셨어. 그리고 배주사가 내밀었던 종이 아래쪽에 있던 글자. 막돌 영감이 제 위에 가르쳐준 바로 그 글자. 전액수령. 전당포 골목에서 오래된 거래 장부를 가진 늙은 전당포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혹시 수십 년 전 은장거울 하나를 넘겨받으신 기록이 남아있을는지요? 뒷면에 난초 무늬가 새겨진 거울인데요. 전당포 영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낡은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한참을 넘기다가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여기 있구먼. 은장거울 하나, 난초 무늬. 맡긴 이는 한시댁 부인. 그의 겨울 찾아가지 못해 유찰된 기록이 있네. 그런데 뒤에 누군가가 사갔구먼. 사간 이름이 배씨로 적혀 있어. 배씨, 배주사였습니다. 한씨 마님 어머니의 거울을 배주사가 사간 것이었습니다. 그 거울이 수십 년을 떠돌아 장터 고물 좌판에 깨진 채 올라왔고 순이의 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장부 빌려갈 수 있을까요? 전당포 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지. 이건 이 가게 살림이야. 두 손을 모아 사정했습니다. 영감님, 이 기록 한 줄이 한 집안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구만요. 전당포 영감은 한참 순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시댁이라면 나도 옛 사연을 아는 집이야. 홍수 때 거울 맡기러 오시던 그 마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 사흘 만이다. 사흘 안에 돌려놔. 장부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맨발이 돌멩이를 밟아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품 안의 장부가 심장 소리에 맞춰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깨진 거울을 꺼냈습니다. 거울 뒷면 가장자리에 새겨진 글씨, 그리고 배주사가 내밀었던 종이의 낙관, 막돌 영감이 가르쳐준 글자의 생김새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거울에 새겨진 한시댁 가문의 표식과 종이 위 낙관의 모양이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배주사의 종이에는 분명 전액 수령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빚을 다 갚았다는 증서. 배주사는 그 증서를 빼돌려 빚이 남아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손으로 거울을 쥐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 거울이 왜 내 손에 온 건지. 허나 여기서 발이 멈추었습니다. 이 장부를 들고 배주사 앞에 나서면 어떻게 될까? 돈놀이로 고울을 쥐고 흔드는 자입니다. 전당포 영감에게 해가 갈 수도 있고 보복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전합니다. 허나 가만히 있으면 이 집은 끝입니다. 거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이 흐릿하게 일렁였습니다. 이모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어라. 그게 세상에서 제일 강한 무기란다. 거울을 품에 안았습니다. 무섭지만 나가야 해. 보름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배주사가 살인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뒤에는 고울 아전 하나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한씨 마님과 도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씨 마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등은 곧았습니다. 도윤의 두 주먹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배주사가 희죽 웃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 집과 마당, 장부대로라면 전부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순이가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깨진 거울, 다른 한 손에는
전당포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배주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물 줍는 며느리가 또 뭘 들고 나온 게야? 순이가 마루 위에 거울과 장부를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배주사 어른, 지난번 내미신 종이 기억하시지요? 배주사의 미간이 찌푸러졌습니다. 순이가 거울을 집어 뒤집었습니다. 뒷면 가장자리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거울은 시어머님의 어머님이 쓰시던 은장 거울입니다. 뒷면에 새겨진 이 무늬를 보십시오. 시선을 들어 배주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가져오신 종이 아래쪽에도 같은 모양의 글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글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눈은 밝습니다. 이 무늬는 한시댁 가문의 표식입니다. 거울에도 어른이 가져오신 종이에도 같은 표식이 찍혀 있습니다. 이 종이에 낙관을 찍은 것은 배주사 어른이 아니라 저희 집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낙관 옆에 적힌 전액 수령이라는 글자, 갚을 돈을 모두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배주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건 그게 아니라. 순이가 전당포 장부를 펼쳤습니다. 여기 전당포 장부입니다. 이 거울은 홍수가 나던 해 한시댁에서 맡긴 것인데 유찰된 뒤 배씨성을 가진 분이 사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른께서 이 거울을 사가신 뒤 어떻게 하셨는지요? 살인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웃 안악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분이네가 끼어들었습니다. 배주사 어른, 그러면 갚은 빚을 또 받으러 다니신 겁니까?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을방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도 그때를 기억하오. 홍수가 나던 그 가을, 한시댁 영감이 거울 팔아 빚을 갚으러 간 것을 내 눈으로 보았소. 그날 밤 한시 마님이 마당에서 울지도 못하고 앉아있던 것도 기억하오. 배주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도윤이 배주사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주사 어른, 이 종이는 저희 집에서 보관했어야 할 증서인 것 같습니다. 어찌 어른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마을 어른들과 함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전이 팔짱을 끼고 배주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주사, 어찌 된 일이오? 이 며느리 말이 사실이라면 큰일 아니겠소. 배주사가 벌떡 일어서며 소매를 털었습니다. 착각이 있었나 보지. 허겁지겁 살인문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아전이 뒤를 따라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거는 관에서 다시 들여다보겠소. 저만 따라오시지. 살인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시 집 며느리가 증서를 알아봤다고, 고물 좌판에서 주워온 거울이 집안을 구했다고. 며칠 뒤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관에서 배주사의 장부를 조사한 결과 한시댁 빚은 수십 년 전에 이미 완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배주사는 갚은 빚의 증서를 빼돌려 여러 집에 같은 수법을 써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고을 원님에게 불려가 곤장 30대를 맞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한시 마님이 처음으로 순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순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막돌 영감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글자 몇 개를 제 위에 써주시면서 이 집에서 살려면 이만큼은 알아야 한다고요. 그 글자가 배주사 어른 종이에 있는 걸 보고 기억이 났구만요. 한시 마님은 뭔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몇 번을 그랬습니다. 고개를 돌리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무짠지 말고도 달걀찜 한 그릇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순이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한시 마님은 괜히 밥그릇만 툭 밀었습니다.
식구가 큰일 했으면 그 정도는 먹어야지. 아무도 달걀찜 이야기를 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그게 이 집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자, 나는 당신이 그냥 엉뚱한 사람인 줄만 알았소. 순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임자는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걸 보는 사람이요. 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늘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나 봐요. 문 밖을 지나던 한씨 마님이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늘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씨 마님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의 밥그릇 옆에 삶은 달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이 있고 난 뒤로 한씨 마님이 달라졌습니다. 표가 나지 않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잔소리는 했습니다. 밥상이 넉넉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순이에게 무거운 것을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물동이를 들려 하면 어느새 한씨 마님이 먼저 들고 있었습니다. 됐으니 놔둬. 내가 할게. 전에는 내가 해였는데 이제는 내가 할 게가 되었습니다. 밥상에 생선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반 하나, 조기 한 토막. 이 집에서 이런 것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순이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한씨 마님은 말없이 순이의 이부자리를 두꺼운 것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순이가 고맙다 말하려 하면 딴 곳을 보았습니다. 겨울 문턱에 접어들 무렵 마당 감나무의 까치가 집을 지었습니다. 막돌 영감이 있었다면 좋은 징조라 했을 것입니다. 여름이 깊어질 무렵 순이의 입맛이 당기고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한씨 마님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 순이가 밥 2그릇을 비워내고 세 번째에 손을 뻗다가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 토해버렸습니다. 도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순이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한씨 마님이 먼저 살인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뒤 마을에서 아이 받는 일로 50년 경험을 가진 산파 덕순 어멈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덕순 어멈이 순이의 손목을 잡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얼굴빛을 살피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탈이 아니라 복이여, 복. 축하하구먼, 새댁이 아이를 가졌어. 도윤이 그 말을 살인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나무하러 가려다 덕순 어멈의 목소리에 멈춰 선 것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지게를 그대로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도윤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한씨 마님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보이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식구가 되는 거구먼. 내가 괜히 잔소리만 했네. 순이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처음에 이 집 왔을 때 사실 무서웠어요. 한씨 마님이 멈칫했습니다. 무서웠다고? 네. 근데 이모가 써놓은 편지에 독한 사람은 없고 깊이 다친 사람만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상처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한씨 마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찾았냐? 네. 찾았어요. 한씨 마님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짓날을 며칠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 첫눈이 얇게 내려앉았습니다. 한씨 마님이 처마 끝을 바라보다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날이면 어무이가 팥죽을 끓였지. 말을 뱉고는 스스로 놀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을 마음속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동짓날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전날 장터에서 팥을 한 대박 사다 놓았습니다. 한씨 마님 몰래 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일 좋은 것으로. 여기서 아끼면 안 되었습니다. 팥을 물에 불리고 솥에 올려 오래 삶았습니다. 무르게 익으면 찹쌀을 넣고 저었습니다. 달고 구수한 냄새가 부엌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팥죽을 사발에 담았습니다. 도윤 것, 그리고 한씨 마님 것. 마님 것은 조금 더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보자기로 감싸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한씨 마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동짓날이라 팥죽 끓였구만요. 드셔요. 방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잠시 뒤 방문이 열렸습니다.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한씨 마님이 받아들고 한참 내려다보더니 한 숟갈을 떴습니다. 입에 넣고 잠깐 있다가 사발을 순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국물이 너무 묵다. 그 말을 남기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이는 사발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숟갈은 드셨잖소? 순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도윤이 빙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씨 마님 방문 앞에 갔을 때였습니다. 팥죽 사발이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빈 사발을 들고 나오면서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국물이 묽긴 하셨나 봐요. 한씨 마님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비녀를 팔던 날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팥죽을 끓이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 팥죽을 끓인 적이 없었습니다. 뒷모습이 떠오를까 봐서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뒷모습이 떠올랐는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웠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말했습니다. 어무이 보고 싶다. 어느 겨울 저녁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씨 마님이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순이가 가까이 가서 보니 아기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해드릴게요. 한씨 마님이 잠깐 멈추더니 바늘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한씨 마님이 물었습니다. 이름은 생각해봤느냐?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이요. 한씨 마님이 바늘 든 손을 멈추었습니다. 딸이면 온담이. 따뜻할 온에 맑을 담. 온담이다. 순이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온담이. 따뜻하고 맑은 아이. 전 온담이가 좋아요. 한씨 마님은 대꾸 없이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바늘 쥔 손끝이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출산을 며칠 앞둔 밤이었습니다.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이가 저처럼 엉뚱하게 태어나도 미워하지 마셔요. 한씨 마님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아이도 너도 멀쩡할 것이다. 말은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한씨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잃는 것이 무서워 평생 움켜쥐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쌀 한 톨보다 된장 한 숟갈보다 저 며느리와 아이를 잃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말 없이 깨끗한 천을 꺼내 접었습니다. 부엌 한쪽에 물동이를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순이도 보았습니다. 도윤도 보았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은 한밤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덕순 어멈이 달려왔습니다. 도윤은 살인문 앞에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한씨 마님은 방 안에서 덕순 어멈 곁을 지켰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진통 사이사이에 순이가 한씨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한씨 마님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쥐었습니다. 평생 차갑다 소문났던 그 손이 그날 밤은 따뜻했습니다. 새벽이 깊어질 무렵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이 살인문 앞에서 손을 뗐습니다. 덕순 어멈이 방문을 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하게 잘 나왔어요. 순이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망울이 반짝이는 아이였습니다. 한씨 마님이 그 아이를 바라보며 한참이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의 볼을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온담아. 한씨 마님이 작게 불렀습니다. 도윤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순이가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나무짐을 지던 크고 거친 두 팔이 아이의 등을 감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도윤의 품에서 꿈틀거리며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의 새끼손가락을 아이의 손이 꼭 잡았습니다.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씨 마님이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도 도윤을 처음 안았을 때 저렇게 손을 떨었지요. 아무도 듣지 못한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한씨 마님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처럼 엉뚱하지 말고 아비 닮아 우직하게 자라야 한다. 잠깐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아니, 엄마를 닮아도 괜찮겠다. 간 크게 자라면 되지. 도윤이 웃었습니다. 순이가 가슴 안쪽이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아기 온담이가 울음을 그치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 안에는 아기 울음소리와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순이가 아이를 등에 업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한씨 마님이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 불을 조절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말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씨 마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한 음절 차이였지만 그 울림은 달랐습니다. 한씨 마님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불 조절을 계속했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프닝에서 기와 한 장 없이 이영이 빠진 초가집 마당에 혼자 서 있던 한씨 마님. 지금 그 마당에는 며느리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녀가 있었습니다. 잃는 것이 무서워 움켜쥐기만 하던 손이 이제는 아이의 볼을 쓸고 며느리의 손을 잡고 판죽 사발을 비울 줄 아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순이를 더 이상 별종 처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눈 밝은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남들이 버린 것에서 쓸모를 보고 남들이 미워한 사람에게서 상처를 본 며느리라고. 그리고 이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가장 독한 시어머니도 결국 녹이는 건 말이 아니라 밥 한 그릇이더라고. 세상에 독한 사람은 없습니다. 깊이 다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상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날은 여전히 없었지만 그만큼 따뜻한 정과 웃음으로 가득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 벽 틈에는 빗물에 번진 종이 조각 하나가 아직도 고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글씨는 모두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겨 있던 마음은 이 집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